알키메돈이 당연할 수가 없으니까 헥토르하고 아이네이아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두 아이아스를 부르고 메넬라우스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아이아스가 다시 시신 곁에서 벗어나가지고 두 사람을 구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도 둘만 온 게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병사 둘이 더 따라 나왔어요. 그때 아우토메돈이 그 따라 나온 병사 하나를 죽였고, 헥토르가 아우토메돈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자루의 끝이 부르르 떨었다. 땅바닥에 꽂혀서 창이 드르르 떠는 거죠. 이것을 마치 뭐라고 했냐면, 이윽고 강력한 아레스가 그 힘을 거두었다. 창이 이제 떨다가 이제 멈추잖아요. 그걸 아레스가 힘을 거두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의 힘은 무엇이에요?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 전쟁에서 그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지는 거, 아레스가 힘을 거둬갔다. 창의 힘을 거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아스가 그들을 떼어놓지 않았다라면 두 사람은 칼을 빼들고 접근전을 벌였을 것이다. 그럼 아우토메단하고 헥토르죠. 아이아스가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아이네이아스하고 헥토르는 아이아스가 오자 이렇게 뒤로 또 물러나 버렸어요. 535행에 보면은 늘 보면은 아이아스를 보고서 물러나는 우리 헥토르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 17권 129행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그러고 있어요. 전쟁은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신 근처에 있다가 또 옮겨졌다가 막 이러면서, 그때 또 아테네가 싸움터에 나오고 있어요. 제우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녀를 내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획 자체는 결국에는 함선 쪽까지 트로이아군이 몰아붙일 것인데 중간에 다나우스 백성들을 격려하도록 아테네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전사들을 또 분기시키고 있어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근데 처음으로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메넬라우스예요. 여기 보면은 메넬라우스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테네가 포이닉스의 모습을 하고, 포이닉스는 미르미노네스 쪽에 이제 제4군을 담당하고 있고 아주 노인이에요. 그렇죠? 아킬레우스의 스승과 같은 사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하고 메넬라우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가. 메넬라우스요, 이러면서 만약에 아킬레우스의 충실한 전우 파트로클로스죠, 트로이아인들이 성벽 밑에서 날랜 개들이 뜯게 된다면 그대는 진실로 두고두고 치욕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러니 꿋꿋이 버티며 전 백성을 격려하도록 하시오. 지금 아테네가 신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메넬라우스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빼앗기면 두고두고 치욕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대는, 메넬라우스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메넬라우스의 책임감이라는 게 좀 느껴지죠. 이 전쟁 자체가 메넬라우스가 자기 부인 헬레네를 찾고자 하는 그 동기에 의해서 시작돼서 또 아가멤논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아킬레우스가 참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인데 결국에는 전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더러, 아까 메넬라우스가 처음으로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에게 죽은 장면, 그리고 헥토르가 아우토메돈에게 갔을 때 시체를 지키는 자가 없었을 때 처음으로 와가 지키다가 다시 헥토르가 돌아오자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한 모습, 자기 변명을 했죠. 헥토르는 제우스가 보호하고 지키는 자니까 그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더라도 자기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메넬라우스는 이 책임이 가장 큰 자, 이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아예 신이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백성을 격려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메넬라우스는 전 백성을 격려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위치에 능력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역할은 전에는 이제 아가멤논에게 계속 아테네 여신이 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시켰는데, 그렇죠? 아가멤논은 부상으로 없기 때문에 메넬라우스에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 메넬라우스가 얘기하기를, 포이닉스여, 연로한 노인이여, 이러면서 제발 아테네가 내게 힘을 주고 빗발치듯 날아다니는 저 무기를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파트로클로스 옆에서 지켜주고 했을 텐데, 이러면서 아테네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아테네에게 했다고. 그러면서 무릎에 힘을 넣어줬어요. 어깨와 무릎에. 팔이 대담성을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은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무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네이아스든 헥토르든 신이 오면은 딱 신인 거를 알거든요. 눈치를 잘 채요. 근데 지금 아테네가 왔는데 아테네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하고 왔어요? 포이닉스 노인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테네인지 모르는 거죠. 포이닉스 노인이요, 포이닉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테네에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포이닉스 모습을 한 아테네가 기도를 들어준 거죠. 근데 묘하게도 파리의 대담성을 불어넣었어요. 사자의 대담성이 아니고 파리의 대담성, 쇠파리의 대담성이에요. 왜 하필 파리란 녀석은 보면 비유가 사람의 몸에서 쫓기고 또 쫓겨도 계속해서 물려고 덤벼드니 파리에게는 사람의 피가 달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담성,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그 대담성이라는 게 파리의 대담성이다. 하필이면 신이 그렇게 해주자 파트로클로스 쪽으로 이제 달려갔어요. 늘 메넬라우스는 그래요.
지금 시신 곁에 누가 아이네이아스하고 헥토르가 없어요. 말을 찾으러 갔고 아이아스가 오자 헥토르는 또 뒤로 물러섰거든요. 어쨌건 시신 곁에 헥토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메넬라우스가 다시 시신 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메넬라우스가 시신 곁으로 가면서 창을 던졌거든요. 트로이아인들 중에서 포데스라는 자는 그는 에티온의 아들이요, 부자요, 용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헥토르의 전우요, 슬충구였고 헥토르는 백성 중에서 누구보다도 그를 존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티온이라는 사람은 안드로마케, 그러니까 헥토르의 장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 안드로마케의 아버지 에티온이거든요.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헥토르에게는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마케의 오빠가 되겠죠. 이 구절은 575행인데 약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마케는 에티온을 비롯해서 자기 오빠들이 다 아킬레우스에게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버젓이 포데스라는 자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는 헥토르하고 가장 친한 술친구였어요. 그리고 헥토르는 누구보다도 존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안드로마케 얘기하고 지금 이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천병희 교수님은 번역하면서 여기 에티온은 안드로마케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는 이 구절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자가 지금 죽었어요. 메넬라우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헥토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사실은 이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데 또 이번에는 아폴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그 얘기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아폴론이 아시오스의 아들 파이놉스의 모습을 하고 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 아시오스는 프리기아 왕 아시오스예요. 헥합의 자기 헥토르의 어머니죠. 헥합의 오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라고 보면 되죠. 헥토르의 외삼촌 아시오스의 아들 파이놉스이기 때문에 이 파이놉스는 누구냐면 헥토르의 외사촌이 되겠어요. 사촌지간은 외사촌. 파이놉스의 모습을 하고 아폴론이 헥토르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파이놉스도 보면은 헥토르와 가장 친했던 모든 손님 중에서 헥토르와 가장 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아폴론이 파이놉스의 모습을 하고 외사촌인 파이놉스의 모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헥토르야 이러면서 메넬라우스가 지금 누구를 죽였다. 에티온의 아들 포데스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트로이아인들 앞에서 그 시신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헥토르가 굉장히 슬펐겠죠. 그때 그냥 헥토르가 슬퍼서 있을 때 제우스가 또 헥토르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아이기스를 집어들고서 이데산을 구름으로 덮고 아이기스를 흔들면서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주고 아카이오이족에 패주를 주었던 것이에요. 아까 말에게 아킬레우스의 신마에게 했던 예언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제우스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자마자 폴리다마스가 한 사람을 죽였고 또 헥토르가 레이토스라는 자의 손목을 찔러서 부상을 입혔고 그때 이도메네우스가 헥토르의 가슴 위 젖꼭지 옆을 쳤어요. 뚫지를 못하고 긴 창에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아인들이 함성을 지르는 헥토르가 잘못하면 큰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제우스가 도와줬겠죠. 이런 장면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헥토르가 이도메네우스를 향해 가지고 이제 창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도메네우스가 맞지 않고 메리오네스의 마부인 코이라노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도메네우스는 크레테에서 왔고 메리오네스하고들 같이 다니는데 이도메네우스가 먼저 헥토르에게 창을 던졌는데 그게 창 몫이 부러져서 땅에 떨어졌고 헥토르가 다시 이도메네우스를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마리오네스의 마부 코이라노스를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도메네우스가 지금 걸어서 이곳에 왔다고 돼 있어요. 함선에서 걸어서. 왜 걸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체로 왕들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전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올 때도 전차를 타고 갈 때도 전차를 타고. 근데 이도메네우스는 특이하게도 걸어서 이곳까지 왔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터에서 전차를 타지 않고. 나이가 들었으면 특히나 네스토르처럼 전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야 하는데 이도메네우스는 걸어서 왔어요. 만약에 이제 코이라노스가 날랜 말들을 몰고 오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도메네우스에게 이 장면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헥토르가 달려들었고 그 창을 던졌는데 이 코이라노스라는 마부가 맞았어요. 그 마부가 전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도메네우스가 결국엔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전차를 타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거든요. 이도메네우스가. 메리오네스가 얘기를 해요. 이도메네우스에게 자 날랜 함선들에 이르기까지 채찍질 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전차에 태워서 이도메네우스가 뒤쪽으로 후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공포가 그의 마음을 엄습했다. 이도메네우스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갖고 온 사람이 죽은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죽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그 결정적인 장면이죠. 메넬라우스가 포데스라는 자를 죽였잖아요. 헥토르는 파이놉스 자기 외사촌 아폴론이 그 모습을 하고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때 이제 마음에서 슬픔이 닥쳤고 이제는 불화와 같은 아마 용기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화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제우스의 뜻은 이 순간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우스는 이제 이 순간에 아이기스를 흔들고 트로이아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도메네우스도 창을 던졌는데 창목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큰 장수가 도망갔다라는 것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메넬라우스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결정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트로이아인들에게 주고 있다 얘기를 하고, 큰 아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트로이아인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다. 바보라도 알 수 있을 것이요. 저자들이 날아다니는 무기들은 용감한 자가 겨누든 비겁한 자가 겨누든 백발백중이니 제우스께서 그것들을 모두 똑바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요. 한데 우리가 겨누는 것은 모두 헛되이 땅에 떨어질 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특별하게 엄청난 그런 장면이 없어요. 전에 보면 폴리다마스, 헥토르가 사람을 죽였죠. 폴리다마스가 하나를 죽였고 헥토르가 하나는 부상을 입혔고 하나는 죽였어요. 그리고 이도메네우스는 헥토르에게 창을 던졌는데 창목이 부러지는, 요것을 보고서 제우스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판별한 거예요. 웃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신을 끌고 가고 시신도 끌고 가고 또 우리 자신도 무사히 후퇴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강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명령과 이런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것도 다 아이아스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이아스 머릿속에 누군가 가가지고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아킬레우스에게 되도록 빨리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데, 사랑하는 전우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그는 아직 듣지 못했을 것이요. 아킬레우스는 아직 모를 것이다. 만약에 들으면 그가 곧바로 와가지고 그 시신을 다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개가 쌓여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이아스가 기도를 합니다. 아카이오이족의 아들들을 구해주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죽는 것이 그대의 기쁨일진데 제발 죽더라도 햇빛 속에서 죽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 너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안개를 흩어버렸어요. 어둠을 몰아냈어요. 그때 아이아스가 메넬라우스를 봤어요. 서로 이제 근처에 뭐가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메넬라우스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사령관 역할은 계속 아이아스가 하고 있어요. 메넬라우스요, 안틸로코스가 살아있는지 보고서 안틸로코스를 아킬레우스에게 보내라고 얘기하죠. 전우가 죽었다고 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은 아이아스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우스에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명령하고, 전령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아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메넬라우스가 거역하지 않고 아이아스의 명령을 받고서 안틸로코스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유가 보면은 소떼 가운데 살찐 놈을 잡아가지 못하게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키는 개떼,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지쳐서 농장을 떠나려 가는 사자와도 같았다. 그러니까 모습이 뭐냐면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켰다는 건 잠을 못 자고 약간 쾌한 그런 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농장을 떠나는 지친 사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메넬라우스의 비유는 뭔가 용기도, 파리의 용기, 대담성도, 여기도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지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모습. 메넬라우스는 마지못해서 파트로클로스의 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은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계속 지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테네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시신 지키지 못하면 그 비난이 엄청날 것이라고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면도 굉장히 웃긴 게, 그 뒤에 보면은 결국에는 메넬라우스가 안틸로코스를 부르고 그를 이제 시켰어요. 전령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아스에게 다가와가지고서는 이제 그대의 명령대로 했는데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킬레우스에게는 무구가 없으니까 당장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근데 왜, 그러면 이 소용없는 명령을 왜 아이아스의 그 소용없는 명령, 내키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메넬라우스는 안틸로코스를 찾아가지고 전령을 보내는 거. 메넬라우스는 이 파트로클로스 시신 곁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명령을 하니까 또 시신 곁을 떠나가지고 안틸로코스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메넬라우스는 시신 곁을 떠나면서 두려워가지고 혹시라도 이 시신이 빼앗길까봐 메리오네스하고 두 아이아스에게 잘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도메네스는 후퇴했지만 메리오네스는 아직 시신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파트로클로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했기 때문에 이 시신이 탈취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파트로클로스의 성품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파트로클로스는 온화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넬라우스가 그 시신 곁을 떠나가지고 사방을 두리번 거립니다. 시력이 가장 좋다는 독수리와도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틸로코스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사실 안틸로코스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주력군에서 많이 벗어나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묘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찾아냈어요. 메넬라우스가 안틸로코스를. 그러면서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승리는 이미 트로이아인 것이다. 당신도 알겠지만 제우스의 뜻이 거기 있다 이러면서 가장 용감한 아카이오이족이 죽었어. 파트로클로스 말이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어서 달려가서 아킬레우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혹시 그가 당장이라도 벌거벗은 시신을 그의 배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운반하는지 그의 무구들은 투구를 번쩍인 헥토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구도 탈취당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하나의 바람을 얘기해주는 거죠. 그 전령을 보내는 거잖아요. 안틸로코스를 아킬레우스에 가서 이 소식을 파트로클루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라. 왜 전화를 하는 거죠? 빨리 아킬레우스가 와가지고서 시신을 직접 와가지고 운반에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까지는 메넬라우스가 아이아스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안틸로코스가 전율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목이 메이고 이러면서 메넬라우스의 부탁을 소홀히 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무구들을 어디에다 라오도코스라는 자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무구를 벗고, 무구가 무겁잖아요. 청동무구. 좀 의아하죠. 왜 달려가요? 전차를 타고 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말이 훨씬 더 빠를 텐데 달려가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싸움터 밖으로. 근데 그때 약간 문제가 되는 장면인데 메넬라우스요. 제우스께서 양육하시는 메넬라우스요. 안틸로코스가 두고 간 지칠 대로 지친 그의 전우들을 돕기를 원치 않았으니 필로스인들에게 큰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메넬라우스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 안틸로코스를 빼갔어요. 그렇죠? 심부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필로스인들, 네스토르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겐 큰 아쉬움이 남죠. 굉장한 전사가 후방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메넬라우스는 돕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스토르의 군, 필로스인들을 돕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메넬라우스는 고귀한 트라시메데스를 그들에게 보내고 자신은 다시 영웅 파트로클루스에게 달려갔다. 그러니까 메넬라우스가 굉장히 그 파트로클루스의 시신에 대해서 집착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트라시메데스는 이미 안틸로코스와 같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메넬라우스가 트라시메데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를 안틸로코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우다가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트라시메데스하고 안틸로코스가 형제가. 근데 아버지의 그 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이 같이 싸웠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건 메넬라우스는 아테네가 556행에서 했던 말 있죠. 그 시신을 빼앗겼을 때 그 책임 그것을 갖고 있어서 재빨리 파트로클루스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신에게 가가지고 뭘 하냐면 이 명령을 했던 아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아킬레우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대로 다 했다. 하나 그는 고귀한 헥토르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지금 아마 오지 못할 것이오. 아무리 화가 나도 왜냐하면 무장하지 않고서는 트로야인들과 싸울 수 없을 테니 말이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신을 끌고 가고 우리 자신도 트로야인들의 함성 속에서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최선의 방도를 강구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순간적인 장면에서 그러니까 안틸로코스에게 말할 때만 해도 메넬라우스가 혹시라도 아킬레우스가 시신을 다시 가지러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안틸로코스를 보냈어요. 그리고 안틸로코스 곁에서 다시 이제 아이아스 곁으로 시신 곁으로 오는 사이에 생각을 했나 봐요. 곰곰이 메넬라우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틸로코스가 가서 전한다 해도 아킬레우스가 이 시신을 데리러 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무구가 없기 때문에 무구는 헥토르가 지금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 아킬레우스 없이 방도를 강구해 봅시다. 아킬레우스 없이 우리 스스로 최선의 방도를 강구해 봅시다. 이런 얘기는 전에 아가멤논이 했던 얘기랑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두 형제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죠. 아킬레우스의 도움 없이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큰 아이아스가 그대 간 말은 모두 옳소이다 이러면서 명성인 자자한 메넬라우스 하면서 메리오네스와 함께 시신을 어깨에 떠매고 빨리 싸움터 밖으로 실어내라.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라는 거는 작은 아이아스하고 큰 아이아스 둘이 얘기하는 거죠. 둘이서는 뒤에서 헥토르를 맞아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후퇴를 하자는 얘기예요. 시신을 들쳐매고 후퇴를 하자. 후퇴를 하는 장면에서는 늘 보면은 그래도 그리스군은 약간 질서정연하게 뭔가 전략을 가지고 후퇴를 해요. 반면에 트로이아군들은 우왕좌왕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건 최종 결정은 이런 결정을 누가 하느냐? 아이아스가 하고 있어요. 아이아스가 거의 총사령관이죠. 메넬라우스에게 명령을 해요. 메리오네스와 함께 시신을 들쳐매고 가라. 그러면 내가 작은 아이아스와 함께 후방에서 엄호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후퇴를 하는 동안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도록 맞서 싸우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메넬라우스는 지휘상으로는 넘버 2인데 능력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은 아이아스가 계속 총사령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비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상당한 멧돼지에게 덤벼드는 개떼. 부상당한 멧돼지는 이제 그리스군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떼는
멧돼지를 물어 뜯으려고 들죠. 그런데 멧돼지가 돌아서면 뒤로 물러서는,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아스가 마치 멧돼지처럼 이렇게 부상당해서 힘겹게 가고는 있지만 그 뒤에 막 사냥개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멧돼지가 다시 돌아서면 개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후퇴하다가 보면은 또 따라오고, 돌아서면 개들은 다시 겁먹어서 흩어지고, 이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어요. 두 아이아스는 후퇴하는 중에도 트로이 아군을 향해서 딱 버티고서 트로이 아군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메리오네스하고 메넬라우스 두 사람은 시신을 짊어지고서 끙끙거리면서 굉장히 열심히 시신을 운반하고 있어요. 노새가 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듯, 그 모습을 보면 노새가 짐이 엄청난 그 짐을, 그 무게를 겨우겨우 힘들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노고와 땀에 지쳐버린 그 모습, 그렇게 그리스군이 시신을 나르고 있어요. 트로이아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덤벼듭니다. 트로이아인들은 추격을 늦추지 않고 그들 중에서도 두 사람, 안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하고 영광선 헥토르가 특히 계속해서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그 모습은 내가 찌르레기, 갈까매기 때 벌써 공격하듯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나는 그 새들, 그런 모습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오이족은 헥토르와 아이네이스 앞에서 전의를 잃고 무섭게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우스가 그 아킬레우스의 말들에게 했던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